네, 글로벌 비트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주들만 가고 그 밖의 종목들이 힘을 영쓰지 못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나아가서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 가까워지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데이터가 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부 빅테크주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하락 종목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하루였는데요. 따라서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고요. 그렇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이긴 했지만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최근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골드만삭스가 연말 목표치를 S&P 500에 대한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5,200에서 5,6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월가 최고 수준에 해당하고요. 금요일 종가와 대비했을 때에는 3%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의 빅테크주들이 견조한 수익 성장을 내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 섹터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9개 업종이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당분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애플의 주가가 0.8% 하락하면서 시총 2위에 일단은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한 가지 소식이 이번 주 주가 향방을 좀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유럽연합 빅테크 규제법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정말로 이 DSA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시장 조처가 나오게 될 때까지 매일 전 세계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되는데요. 이 기소 여부는 8월 이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2달 정도 남았다 보니까 이후에 애플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섹터 좀 더 보겠습니다. 이날 어도비가 실적 발표 후 상당히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14.5% 급등을 했는데 어도비는 포토샵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AI 기능들을 접목시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 덕분에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뒤이은 코너를 통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주들의 표정은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7%, 브로드컴이 3%대 상승을 했던 데 반해서 퀄컴, 마이크론, 인텔 등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나타냈었죠. 브로드컴의 주가는 지난 한 주간 23%나 폭등을 했었는데요. 호실적과 함께 1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한 영향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AI주들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소비재 섹터로 가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2.4%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머스크 보상안 통과에 따른 효과가 단 이틀도 채 못 간 것이 되겠습니다. 개장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웨드부시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매수 등급을 재확인시키면서 주가도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이어서 테슬라 차량 사고 발생에 대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자율주행 기능의 안정성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28% 하락 중에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가서는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가 2.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전해진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올해 초에 아마존이 광고 없이 이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할 수 있는 구독제를 시행한 바가 있었죠. 단 2.99달러만 추가로 지불하면 광고 없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광고들의 단가를 낮춰 잡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경쟁사들 역시 기업들로부터 높은 광고 단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점이 넷플릭스를 현재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번 주 넷플릭스의 투심에 이 소식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2.5% 상승하면서 67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잉 들고 왔는데요. 자,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에 들어간 티타늄 부품 가운데 일부가 가짜 서류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항공기들은 현재 운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양사는 이것이 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항공청은 현재 그 안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이번 사태로 지금 이미 심각한 항공기 시장의 공급 차질이 심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의 주가는 이날 1.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피파이도 봅니다. 에버코어 ISI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즉 TAM이 크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쇼피파이의 주가는 이날 4.6%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델 테크놀로지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왔던 SEC 공시에 따르면 델 테크놀로지의 CEO가 보유하던 주식 140만 주를 매각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7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내부자 매도 소식은 보통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곤 하는데 이날 주가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버텨주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 Zscaler 확인해 봅니다.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 올랐는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 업계 내에서는 적어도 최고의 선택지다. 이런 평가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특징주들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AI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였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AI 관련해서 장 막판에 그리고 장 후반에 주 후반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주요 종목은 아무래도 어도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도비와 관련해서 AI 종목들의 훈풍도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도비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15%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게 바로 2020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도비도 결국 AI 수혜주의 올라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AI 칩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까지 군풍이 깃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14일 나스닥이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 AI 훈풍에 힘입은 호실적을 내놓고 가이던스를 상향한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가 15% 가까이 오른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도비는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혜가 반도체, 서버 제작 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도 돌아갈 것임을 다시 입증한 셈입니다. 어도비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까지 올 들어 주가가 23% 급락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 급등으로 연간 손실폭은 9%에 그치게 됐습니다. IB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IB들이 어떻게 올려잡고 있는지 목표가와 투자 의견 상향 내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500 초반선에 머물고 있는 주가를 비교를 해볼 때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685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매수 등급 유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40, TD코에는 $625, 그리고 다양하게 $545 선까지 지금 현재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AI 관련해서 그 훈풍을 어도비 역시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류의 투자 의견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수익률, 연간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9%에 머물고 있는 어도비인데 애플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다가 AI를 등에 업고 플러스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도비도 그 흐름을 함께 나타내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AI PC,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출시를 하는데 리콜 기능을 리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작업들을 수행을 했는지 캡처를 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작업자가 그 기억을 좀 잊어버리거나 했을 때 다시 상기시켜주는 리콜 기능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리콜 기능을 이번에는 좀 빼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AI PC 관련해서 ARM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ARM이 퀄컴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송 때문에 AI PC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는 경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ARM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우리가 정말 놀라운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또 다른 편입 후보군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ARM에 이어서 SMCI까지도 나스닥 100에 편입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P 500 지수가 하락한 데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좀 분석을 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유럽발 이슈가 조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 참여자로서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최대 주간 손실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환율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나스닥과는 다르게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엔 유럽발 위기감 고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증시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발표 이후 약 2,100억 달러가량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좌파 정당 연합이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무력화하고 유럽연합 EU와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 증시는 2.7%, 독일은 1.4% 빠졌고 프랑스 증시의 경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유럽발 이러한 이슈들이 왜 미국 증시에까지 부담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의 YTD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이 S&P 500 그리고 MSCI 글로벌 지수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유럽 지수를 살펴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7.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끝자락이 고개가 꺾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유럽발 이슈가 과연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 약간은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 증시가 한 주간의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됐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BOJ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해석,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다른 글로벌 주요 은행과는 다르게 양적 완화를 추진을 해왔는데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원화
강세도 함께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들로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프랑스의 EU 탈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유럽 전반적인 신용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했을 때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2017년 초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5년 만기 부도 위험 스프레드 역시도 팬데믹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프랑스와 유럽의 신용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정말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약간 루머성 기사가 돌았습니다.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협정을 50년 만에 종료한다. 따라서 달러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기사가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가 애초에 협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운드화라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위안화까지 지불 수단이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이야기가 루머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페트로달러 협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환율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의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함께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와 소비 의향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 가늠좌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소비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숫자가 작을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뜻하는데 5월에는 69.1로 4월에 77.2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의 전문가 전망치는 72였습니다. 그러나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3개월 연속 하락,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4월 달에는 70포인트대에 머물렀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65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 평가를 살펴봤을 때는 전월 대비 무려 10.2%나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가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그래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 구매와 자동차의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계 주택 구매 여건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이와 비견할 수 있는 숫자가 2008년 당시의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5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5월 CPI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놓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이번 FOMC를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굴스비 총재의 발언도 나왔고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는 5월 CPI 데이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조금 더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메스터 총재의 발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지나치게 망설이는 것 역시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메스터 총재가 지금까지 매파위원으로 분류됐던 것에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를 끝으로 은퇴를 하고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는 부분까지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라서 조금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0.2%가량 떨어지면서 78.45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금, 은, 구리 가격 모두 동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 가격이 2,33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